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이 성장의 폭은 직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올해 목표인 연간 성장률 3.0%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흔히 이제 국내 총생산 GDP라고 이제 일컫죠. 이게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이제 작년 4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0.5% 안팎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있었는데 조금은 상회를 했어요. 배경이 무엇인가요? 저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런 주요 원인은 역시나 수출이 잘 됐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수출은 잘 됐는데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민간 소비와 이제 투자가 조금 뒷걸음쳤던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면은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오미크론의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공급 병목 현상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는 실질 국내 총생산 추이를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있을 때 그때 1분기와 2분기는 이제 역성장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2%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분기부터 1개 분기, 그러니까 7번 사실 경제 성장이 양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7개 분기가 한 요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소폭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매 분기마다 소폭 하락한 건 있어도 그래도 7개 분기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그러니까 직전 분기죠. 직전 분기보다 한 0.5%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0.7% 그렇게 된다 그러면 1년에 4번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연 3% 목표로 하는 수치도 어찌 보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에 0.6에서 0.7% 매 분기 성장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0.7% 성장이 좋은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제는 신흥국 같은 경제개발 도상하는 분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성장률 8%? 그렇죠. 근데 이제는 보통 경제가 고도화되고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안정기로 가는 나라들은 사실 3% 정도가 사실 적정한 수준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한 대로 정말로 이제 3%가 된다면 이제는 좋은 건데, 일단은 이번 1분기에는 한 0.7%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도 뭐 저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부분별로 본다 그러면 민간 소비는 역시나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가 좀 뒤처진 부분,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사실 많이 줄었던 부분이 좀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듣겠고, 특히 이제 운송 장비 쪽에서 좀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 쪽도 앞으로의 좀 과제를 좀 우리나라가 안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수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정말 잘 됐거든요. 이게 4.1% 늘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반도체가 효자다. 반도체와 이제 화학 제품이 사실 수출에서 효자 종목으로 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영향력을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수입 또한 0.7%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확실한 효자 노릇을 했다. 기여도를 보도요, 딱 드러납니다.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여도를 보더라도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 안 됐고 건설 투자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생각보다 뒤처진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다 수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수출의 기여도를 본다 그러면 1.4%포인트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상쇄를 한 거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는 수출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더더욱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의 폭은 줄었지만 어쨌든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셨는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수출에서 변수가 생기면은 이게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간 성장 목표는
0%이긴 한데 네. 이게 뭐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우려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쉽지만이 않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던 게 네. 생각보다 수출이 너무 잘 됐거든요. 네. 1분기가. 근데 만약에 수출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고 무엇보다 내수가 만약에 안 살아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목표치인 3%못 나올 수도 있군요. 연평균 네. 경제 성장률이. 그러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이제 1분기 0.7% 성장, 뭐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제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워낙 지금 공급 병목 형상도 심하고요. 예. 또 전쟁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녹록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했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으로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평가가 극과 극이지만은 일단은 뭐 성장한 건 맞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도 남은 분기 뭐 0.6에서 0.7% 성장하면 뭐 목표한 대로 3% 정도 경제 성장률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내수가 받쳐준다는 전제 조건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내수의 힘을 받쳐줄 수 있을지가 정말로 초미의 관심사고 예.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아마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다. 이 방학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예상보다 높지만은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세계 글로벌 경기가 정말 호락호락한 상태거든요.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고 또 IMF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한 2.5% 정도. 사실 그 전에 했을 때의 전망치가 3%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향한 거죠. 그래서 2.5% 정도 연평균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향 전망치를 다시 한번 이제 내놨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살아봤을 때 사실 지금은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는 확실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또 IMF가 또 예상했던 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봤을 때 한국은행은 항상 2%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지금 IMF가 최근에 보고서를 내면서 4%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렇게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 경제에 주는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경제 성장률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끝까지 뭐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상 회복을 길목에 두면서 좀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또 물가는 또 4%란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은 뭐 IMF에서도 하향 조정했듯이 2.5%니까 1.5%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같이 오니까 네. 아시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IMF의 경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겠느냐.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이제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야 되는 건데 오늘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 네. 이상적인 현상은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온 건 맞습니다. IMF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진행 여파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에 대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되는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의 교역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권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제는 채무 관계가 있잖아요. 네. 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다 보니까 이런 채무 관계에 대한 금융 리스크는 좀 적어질 수 있다. 이거는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유럽 쪽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이 좀 아시아권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봤을 때 이제는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둔화되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통화 당국, 아시아권에 있는 통화 당국 수뇌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네. 정말로 이게 앞뒤 자락을 자칫 잘못 운영하면은 통화 정책에 꼬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통화량을 풀자니 사실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 압박이 있고 또 안 풀자니 경기가 또 둔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딜레마가 지금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IMF가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달러화 표시 채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연준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IMF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MF는 이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국의 봉쇄. 예. 지금 상하이 봉쇄하다 보니까 물류가 안 돼요. 예. 지금 어느 한 그 차트에다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그 배들이 항만에 다 이렇게 출입을 못하고 묶여 있는 그 사진들 위성 사진이 나오거든요. 예. 그 정도로 항만 운항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네. 병목 형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아시아권에 있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최종적으로 IMF는 또 보고서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아시아 경제 성장은 한 4.9%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당분간은 아마 계속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추경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관리를 이제 최우선 과제로 뽑긴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일단은 그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라고 봤을 때는 시기상조고요. 사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고물가 상태는 맞죠. 4%가 넘어갔기 때문에 고물가 상태는 맞지만 그래도 이제는 실제 지금 이제는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쉽게 또 빨리 풀릴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호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저는 뭐 현실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동의하는 바고요. 일단 또 한 가지 그 한국 경제 3대 문제점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부채 급증 이 3대를 뽑았는데 저는 추 후보가 얘기했던 거에 동감을 하는 게 정말 맞거든요. 예. 저 저성장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이후부터 더 커지고 계속적으로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심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채 급증, 가계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는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는 그렇다고 뭐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또 한 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밝혔고 지금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성장이냐 아니면은 물가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다 물가 쪽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 안에서도 지금 물가를 얘기할 정도면 성장보다 앞으로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연도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빨리 뭐 대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만큼 물가를 꼬집은 거는 그 물가가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도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한 또 네. 이제 어떤 노동계 쪽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추 후보는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이전에도 저희가 앞서서 다뤘지만은 네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면 답변이었습니다. 예. 의원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제는 후보자의 이제 생각과 철학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별화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해서 이제 최저임금 시그널을 좀 바꿔주는 것들은 찬성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얘기했죠. 이제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충분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예.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 여건이라든지 시장의 수용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 후보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의 상황, 왜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봤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소상공인들은 워낙 어렵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단기간에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월급을 못 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말로 그 최저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 소득이 좀 감소되는 부분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업종별로에서 최저시급을 좀 차등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지금 이제는 그 임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물가 상승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면은 실제 명목 임금이 이제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명목 임금이 높아진다 그러면 기업들은 가만히 안 있죠. 예. 물건은 값을 올리게 되고요. 그럼 물건값 올리면 계속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임금 인상이 과연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 미국은요 이미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이 계속 올라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과연 이런 최저시급 또한 임금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가 아마 제가 봤을 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같은 항목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내 월급이 오를까 말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이제는 앞으로의 지금 닥친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까라고 봤을 때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청문회를 앞둔 이제 추경호 장관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물가 임금이었고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제 세제 정상화, 뭐 이제 합치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대출 규제는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지금 많다 보니까 안정적 관리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말씀드리면은 공약에 나왔던 내용과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방송 하기 전에 잠깐 부동산 담당자가 만나고 왔는데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약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동산 정책과의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 확 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부세의 종부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이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건드리겠다라는 건 이미 공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조금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재산세 60%, 그다음에 종부세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40에서 80%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안에서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60에서 100%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재산세의 4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그래서 과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종부세 한 60%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정도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건드릴지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발표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조정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표를 내리게끔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과연 이것도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다.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늦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종부세하고 이제 재산세를 합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목소리를 냈죠. 이거는 장기 과제로, 단기가 아니라 이제 장기 과제로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제는 이미 추 후보자가 얘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폐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약간 속도가 또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상화는 필요하되 이것도 이제는 세부 검토안을 마련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가겠다라는 게 추 후보자의 목소리겠고요. 그다음에 LTV 금방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문제도 있는데. 뭐 LTV 같은 경우에는 뭐 공약에서 뭐 최초 같은 경우는 최초로 뭐 집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0%까지 늘려주겠다. 뭐 일반 같은 경우는 70%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DSR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는 DSR까지 또 완화를 해준다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게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DSR 규제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사실 가계부채에 대한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새 정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 후보자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같이 새 정부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이슈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과연 뭐 인수위 안에서도 목소리가 되게 다분합니다. 뭐
장기적인 과제로 플랜을 가야 된다고 했더니 지금 뭐 1기 신도시 안에서는 난리가 난 상태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또 주워 담기도 했었고 그래서 논의 과정이 그러니까 수계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예, 그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워낙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들썩이게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이제 다음 달에 경기가 어떨지 이제 내놓은 전망을 보면은 부진할 거라는 네.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여파가 지속된다면 정말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BSI 지수가 100 이하다라고 봤을 때 예. 사실 뭐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경기가 좀 힘들어질 거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이제 100 이하다 그러면 당연히 CEO 아니면은 경영 주체 입장에서는요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자칫 잘못 투자하면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예. 뭐 무엇보다 주주들한테 큰 항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리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좀 늘지 않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정경련에서 통계 발표했죠. 600개 기업을 조사해봤더니 BSI 지수 전망치가 97.2로 이제 나타났다. 5월에. 예,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는 안 그래도 지금 위축된 상황에서 더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경기 주체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기업들은. 그래서 아마 지금 2개월 분기 그러니까 연속 2개월 계속적으로 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좀 걱정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부분 긴축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이 봉쇄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큽니다. 예. 그래서 물류 항만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제조업은 우려를 뭐 여전히 보이고 있고 네. 비제조업들은 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또 업종별로 경기 전망이 살짝 엇갈리기도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이제는 경기 전망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먼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뭐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내잖아요. 뭐 기름값도 오르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쪽에서 팜유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예. 이런 것도 모든 게 지금 다 뭐 곡물이라든지 원자재 다 오르기 때문에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아까도 자꾸 강조드리지만 중국에 있는 봉쇄 정책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중간재 수입이 안 되잖아요. 네네. 막혀 있다 보니까 중국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중간재들이 있는데 들어오질 못하니까 우리나라 쪽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재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이 안 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도 지금 낳고 있고 그래서 제조업 쪽은 지금 BSI 지수가 좀 낮게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런 비제조업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완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업 중심으로 오히려 이제는 경기는 좀 좋아질 거야라고 이제는 네. 경기 주체들은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분별로 좀 업종별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부분별 BSI 지수를 본다 그러면 내수나 투자, 고용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채산성 이런 것은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기업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